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산량과 환율, GDP Y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장기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기본적인 단기적 관계에서 DD 커브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는 먼저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분석 방법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GDP 항등식과 GDP 항등식 각각의 변수들이 움직이는 어떤 함수적인 표현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시경제 자체가 어떻게 오픈 이코노미, 오픈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리려고 먼저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그 DD 커브 그 도출했던 거 잠깐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AA 커브, XX 커브까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어떤 환율에 또는 환율의 단기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DD 커브 어떻게 도출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야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 Y, 그 GDP라는 거 항등식, GDP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입니다. 근데 각각을 우리 C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본다면 C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얻어가지고 텍스로 지불한 거, 그러니까 국가에다 T로 빼낸 그 돈,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온 통장에 찍혀진 그 돈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소비 수준이 결정될 거다, 소비량이 결정될 거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애그리게 이렇게 합계를 한 것이 총 소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살펴본다면 그게 총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된 것 중에 사람들이 소비 지출 또는 정부 지출 뭐 이런 또 외국 상품에 대한 지출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물건을 수요하는지, 그러니까 실질 시장의 GDP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럼 C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러니까 총 수요는 C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C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겠죠. 그 총 수요가 Y-T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걸 공부했고요. I는 원래 R에 대한 음의 함수입니다. 그죠?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고 이자율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G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경제적인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외생 변수로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NX 순수출을 다른 말로 하면 커런트 어카운트죠. 그러니까 국제 수지표에서는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이게 환율에 영향을 받죠. 환율 중에서도 환율의 어떤 구매력 평가를 한 것, 또는 E에다가 P 스타 곱해가지고 P로 나눠준 거, 국내 수준과 국제 수준의 물가 수준의 비율, 그걸 곱해준 것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명목 환율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명목 환율 E가 증가하면 커런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싸진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순수출이 증가한다. 넷 엑스포트 또는 커런트 어카운트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E 곱하기 P 스타 나누기 P 값이에서 명목 환율 E가 증가하면 CA는 증가하게 되고요. 또 CA라는 거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X-N 부분에서 M 부분이니까 그것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을 건데, 가처분 소득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커런트 어카운트가 악화되는, 임포트가 상대적으로 수출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니까 그런 음의 방향을 갖는 현상을 보이는 커런트 어카운트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이 음의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한 이제 문장으로 나타내면 총 수요 자체는 곱하기 P 스타 나누기 P에 대한 함수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다.
뭐 IG는 따로 변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또 고려 사항을 두지 않고 Y의 결정, Y와 이제 총 수요 변화에 따른 결정, 그걸 따라서 그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거, 균형점들을 Y와 환율의 관계에 의한 걸로 다시 변환시킨 거를 우리 DD 커브라고 했습니다. 이퀄리브리움 로커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총 수요, 총 공급이 일정하는 수준에서 Y가 결정될 건데 그 Y가 결정된 그 균형점들을 환율에 대해서, 환율 변화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 DD 커브가 될 거고요. DD 커브 자체는 환율과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낸 거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그렸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Y는 총 생산이죠. 총 생산이 총 수요. 여기서는 뭐 D라고 썼는데 총 수요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환율이 증가했을 때 그 D 커브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때 상황이 E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총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Y의 증가, E의 증가는 Y의 증가다. 양의 서로 균형점 자체가 Y 이 관계에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DD 커브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할 부분들이요. DD 커브는 어떻게 또 균형점이 영향을 받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DD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Y와 E의 관계가 실물 시장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의 모습을 보이는 그 곡선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정하다고 생각했던 G가 변했을 때 그 DD 커브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들 자체도 수요 공급 모형처럼 우리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외생 변수로 파악됐던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DD 커브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분석들이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고 치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총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Y가 증가하게 되겠죠.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그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 환율에 대한 변화는 없었어요. G가 증가했어요. 총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GDP 자체, 그러니까 그 Y 자체가 증가했다. 그러면 Y가 정해진 아니 변화된 Y 수준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증가했기 때문에 DD 커브는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주어진 E에서 그 Y 자체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DD 커브의 이동.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T가 감소했다. T라는 부분은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죠.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는데 T가 감소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다. 그것도 재정 정책 중에 하나니까 감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증가하겠죠. 그럼 총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커런트 어카운트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수출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환율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나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면 수입이 증가하겠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효과에서 T의 효과가 C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은 커런트 어카운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로 봤을 때 커런트 어카운트는 엑스포트도 있고 임포트도 있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가처분 소득의 변화에 대한 변화율 또는 민감도를 측정해 보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국내 소비가 증가한 것이 외국의 수입이 증가해서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의 적자가 일어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쪽은 증가하는데 한쪽은 감소한다. C는 증가하는데 커런트 어카운트는 감소했을 때 어느 효과가 더 큰가? T의 감소의 효과는 D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의 증가, 그때 IG 뭐 이렇게 외생적으로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투자가 증가했다면 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DD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P스타에 대한 상대적인 P의 변화.
이게 외국 물가 수준과 한국 물가 수준의 변화가 있겠죠. 그럼 상대적인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의 변화. 그러면 상대적인 국내 물가 수준의 하락 또는 상대적인 외국 물가 수준의 상승, 똑같은 거죠. P 스타 나누기 P니까. 환율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그 곡선상 DD 커브 상에서 변화를 일으키겠죠. 환율 축과 이제 생산량 축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곡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E의 변화 말고 다른 변수들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DD 커브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요건들, P 스타와 P와의 관계의 변화를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죠. 그러면 P 스타가 상대적으로 P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수의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요거 이제 뭐 그 각각의 우리가 처음에는 일정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보면서 다른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DD 커브의 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비 함수의 변화라든지 그 선호의 변화 뭐 이러면 C가 증가하는 방향이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호 자체도 그러면은 외국 물건을 더 선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이제 최근에 예로 노제팬이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이제 움직임이 소비 행태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커런트 어카운트의 개선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 각각의 현실적인 해석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DD 커브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부분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요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DD 커브는 그런 형식들, 그런 어떤 이유들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자산 시장의 균형. 이제까지는 실물 시장의 균형인 DD 커브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자산 시장의 균형에 대한 AA 커브에 대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AA 커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 곡선, AA 커브. AA 커브는 외환 시장과 통화 시장, 국내 통화 시장과 외환 시장에 대한 동시 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요것도 각각 DD 커브와 같이 균형을 이루는 점들을 모아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우리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뭐가 변수였습니까? E, 그 다음에 소득인 Y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었겠죠. 그 전에 우리 이자율 평형 조건, interest parity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R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R 스타. 그러니까 국내의 자산 수익률, 외국의 자산 수익률, 그 다음에 환율 변화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R은 국내 수익률은 R 스타, 외국의 수익률에다가 percentage change of exchange rate, 그거 더해준 거죠. 그럼 다시 공식으로 쓰면 R은 R 스타 플러스 E expectation 마이너스 E 나누기 E 이렇게 됐죠. percentage change니까. 그 이자율 외환시장 이자율 조건, interest parity가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의 통화 시장의 균형 공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MS 화폐 공급이 있습니다. 화폐 공급, 실질 공급, MS 나누기 P. 실질적인 화폐 공급이 있을 거고 그거는 화폐 수요와 일치하는 L과 일치하는 그 수준에서 국내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균형 L은 통화 수요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이자율과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 R과 Y에 대한 함수다.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외환시장 균형, 그 다음에 통화시장, 금융시장의 국내 금융시장의 균형,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A 커브를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봤던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이제 왜 환율에 대해서 쭉 수평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R에 대해서 그리는 그 이자율 평행 조건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을 거고요. 그 균형 조건을 나타낼 때, 그 R이 국내 시장의 국내 통화 시장에 의해서 R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자율 평행 조건에서는 R과 R 스타와 환율과의 관계를 나타냈고,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수평축, 이
환율이 수직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 그러니까 두 변, 지금 보시는 그런 그래프 쪽 많이 보시는 그래프가 아주 이제는 편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래쪽에 이제 국내 금융시장의 균형 조건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MS와 MD, 그러니까 L로 나타내는 그 국내 통화 수요와 그다음에 실질 화폐 공급과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들을 그려보면 그렇다는 거죠. 화폐 공급이라는 거 중앙은행에서 결정되니까 지정되어 있는 어떤 양이 될 거고 통화 수요라는 거 그 이자율과 통화 보유량 또는 통화량 자체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될 건데 그거를 이제 밑에다 붙였습니다. 그럼 R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 평균 조건에 의한 우하향하는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제 외환 시장과 통화 시장의 동시 균형을 나타내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점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균형 조건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A 커브를 도출해 낼 건데요. AA 커브가 어디에 나타나냐? 생산량 Y와 환율에 대한 관계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 통화시장의 균형을 Y와 E와의 관계로 표현되는 것, 그 균형점들을 모아가지고 통화시장의 균형점들을 나타낸 것을 AA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A 커브를 도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영향을 받는지, Y와 E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통화시장에서의 균형은 Y와 E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기본적인 우리 그 아까 보았던 그래프에서 Y가 증가했을 때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걸 첫 번째 봐야겠죠. Y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Y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가 증가하겠죠. L이 증가하는 겁니다. L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럼 실질 통화 자산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국내 이자율, 국내의 자본 수익률 또는 자산 수익률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네. 통화 수요의 증가, Y의 증가는 통화 수요의 증가고 통화 수요의 증가는 R의 증가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균형 조건을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E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위에 쪽에 R이 증가하는 경우에 E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자율 평균 조건과 이제 R과의 관계, 그 R과 그 외환으로 표시된 자산의 수익률과의 관계에서 R이 증가하는 경우 E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나타났죠. Y의 증가는 E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산 시장 동시균형 조건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국내 통화가 절하되는 거죠. 절상되는 거죠. 국내 통화가 appreciation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화폐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죠? 국내 통화가 절하된다. E는 상승한다. 그 Y와 E의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Y가 증가하면 그 통화 수요가 증가할 거고 통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이자율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국내 이자율이 증가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Y가 증가할 때 E가 떨어진다. 되셨나요? 그럼 Y와 E의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A의 커브 우하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A 커브가 우하향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거 AA 곡선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곡선의 이동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축으로 그린 변수가 아닌 변수들의 변화가 있을 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E의 변화와 Y의 변화를 제외하고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정책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조금 통화 정책을 피면 AA 곡선에 재정 정책을 피면 DD 곡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 MS 중앙은행에 대한 화폐 공급의 변화는 AA 커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MS가 증가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래프와 또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MS가 증가하면 MS 나누기 P로 나눈 것도 MS의 분모가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 이자율의 하락은 2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통화 저하입니다. 같이 저하가 되겠죠. 환율이 증가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해 봤을 때 MS의 증가는 환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AA 커브가 기준으로 정해졌던 거 Y 기준으로 정해졌을 때 비해서 이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Y에서.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하향하는 경우니까 별로 문제가 생길 그 위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변화한다든지 뭐 두 개 다 타당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라볼 거예요. 국내 물가의 변화죠. 물가가 변화했다. 그러면 MS 나누기 P니까 P가 증가하면 MS 나누기 P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실질 통화량의 감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MS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수준으로 MS가 결정되지만 여기서 그냥 물가만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분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MS의 증가와 딱 반대되는 현상으로 딱 분석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AA 곡선 아래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AA 곡선의 이동들 두 가지 경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질 통화에 대한 수요 변화. 그러면 L이 변했다라는 거죠. L이. 뭐 어떤 이유든 L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E가 변화해서 L이 변화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위의 이유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L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L이 증가하면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근데 L이 만약 자국민들이 통화 수요를 적게 한다고 한다면 R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효과와 똑같이 이제 비춰가지고 E의 변화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볼까요? 자국민들이 실질 통화 수요, 자국민들의 통화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경우, 국내 통화를 더 적게 수요하려고 한다. 어떤 이유든, 뭐 상대적으로 외국 통화를 더 소유하려고 한다든가, 그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여튼 국내 통화 소요가 감소했다면 원래의 그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AA 커브가 환율이 증가했으니까 위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화 수요의 감소는 AA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되셨나요? 이거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외국 자산의 이자율 변화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외국 자산이 이자율이 변화했다. 그러면 외국 자산의 이자율 상승 이것 자체는 위쪽에 있는 그 동시균형 그 공식의 위쪽에 있는 곡선 자체가 상승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환율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AA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R스타가 증가하면 AA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E와 Y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E의 expectation, 그러니까 예상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AA 커브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변화 자체, 그 변수 자체는 E라는 뭐
자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expectation 자체는 A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변수니까. 그러면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 환율이 증가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환율 상승한다는 거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AA 커브의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 직관적으로 이게 딱딱 이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DD 커브와 AA 커브의 균형 조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율과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 환율과 생산량에 대한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오늘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석으로 기본으로 바닥에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럼 요거를 두 커브 자체를 원래 공간 E와 Y의 공간, Y와 생산량과 환율의 공간에다가 옮겨놓고 그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이 결정된다라고 놓는다면 이해가 다 되는 거죠. 환율과 Y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거며 그 다음에 각각의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아주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죠. 분석할 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것도 그 이전에 DD 커브와 AA 커브를 도출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기본적인 메커니즘 여기 깔려 있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 초점을 맞추는 변수들을 다르게 바꾸고 환율과 Y의 관계로 바꾼 다음에 그려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율과 생산량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DD와 AA 커브 동시에 만나는 그러니까 각각이 이렇게 겹치는 만나는 그 점, 균형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균형입니까? 원래 실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 화폐 시장 균형, 외환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 동시 균형의 AA 커브, 실물 시장의 균형인 DD 커브, 그게 딱 합해서 환율과 생산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어디서 왔나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점, 총수요와 생산량이 만나는 점에서 DD 커브를 도출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환 시장의 균형, 자국 통화 시장의 균형, 동시 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점에서 AA 커브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점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E와 Y의 관계, 환율과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교차점, 여기 그래프에서 그리다 보면 이 교차점에서 균형 환율, 그냥 균형 생산량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요 공급 곡선처럼 우상향, 우하향하는 곡선에 대한 어떤 이제 균형에 대한 분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DD 곡선과 AA 곡선의 균형점, 그 균형점에서 각각의 경제 현상의 변화가 그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럼 단기적으로 E와 Y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오픈 매크로에서 재정, 금융 정책들을 펼칠 때,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을 펼칠 때 이게 Y와 E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이번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화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래서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너무 침체되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변하면 경제적인 혼란을 주니까 그것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어떤 초점 또는 관심을 두는 변수가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인디케이터 또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재정 정책은 뭔가요? 재정 정책은 뭐 기본적으로는 완전 고용의 어떤 역할을
아니면 경제 정책, 그 경제 전체적인 생산량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조세를 얼마나 매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재정 정책, 정부가 정부 구매, government expenditure, 그다음에 세금, 텍스에 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실물 시장의 재정 정책, 금융 시장의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이 두 가지가 따로 있고요. 그 뭐 현실적으로는 재경부와 중앙은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독립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목표였던지 간에 그 각각의 독립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게 Y와 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우리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이제 일시적으로 변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통화 자산, 통화 공급량의 증가, 통화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는 MS가 증가하면 그 L과 만나는 점에 의해 가지고 그냥 R이 톡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AA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다시요. 갑자기 통화자산의 공급량을 늘린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떨어진 것만큼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통화의 가치 하락, 평가 절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그 절하절상은 다음에 따로 생각하는 걸로 하고 환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각각의 변수들의 일정한데 통화가 변해가지고 그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의 변화로 어떤 곡선에 영향을 미치죠? AA 커브에 영향을 미칩니다. AA 커브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난다고요? 환율이 상승하는 거니까 통화 공급 증가는 AA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한번 금방 우리 얘기하고 넘어왔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다시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다. DD 커브가 일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하향하는 AA 커브가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생산량 증가, 이익 증가가 일어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수요 공급 이런 시장 이론에서 쓰는 툴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융 정책, 확장적 금융 정책에 의해서 환율은 증가하고 총소득도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어떤 직관적인 해석을 DDAA 커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재정 정책, 정부 구매 또는 그 G, 그 government expenditure가 증가했다. G가 증가했다. 또는 세금을 감세를 했다. 감세 정책을 폈다. 그러면은 DD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확장적 재정 정책 DD 커브의 오른쪽 이동, 긴축적 재정 정책 DD 커브의 왼쪽 이동. AA 커브도 마찬가지죠. 확장적 금융 정책 오른쪽 이동, 긴축적 금융 정책 AA 커브의 왼쪽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 정책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조세를 감소하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을 때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주어진 우하향하는 AA 커브에서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Y는 증가하지만 E는 감소한다. 그렇죠? 균형의 비교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와 Y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확장적 재정 정책, E 감소 Y 증가, 확장적 금융 정책, AA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Y와 E의 동시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다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expectation, 이 expectation의 변화, 또 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모형으로 DDAA 커브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는요.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했죠.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 정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으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죠.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잠재적인 능력 차원에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능력을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100%의 고용이 어렵죠. 그 부분들이 어디서 오느냐, 뭐 잠재적 실업, 구조적 실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 두 가지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실업 적정량의 실업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실업의 조건을 빼고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실업률을 빼고 완전 고용 상태가 된 거, 그 경제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그게 결정돼 있다, 어떤 수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시장의 그 생산 요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그 단계를 바라보고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 우리 인정을 하고 그 수준을 고려한 자연적인 수준의 완전 고용을 고려했을 때 왜 실업이 나쁘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경제적인 요건을 봤을 때의 실업의 문제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PPF를 처음에 우리 뭐 경제학 공부하시면은 경제학 원론을 공부해서 PPF를 처음 가지고 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PPF를 그렸을 때 그 곡선 안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비효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PPF 상에서 생산하는 거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 세계 수요의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다. 그러면 D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생산물 시장, 실무 시장에 수요 감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수준을,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이 YF, 그러니까 Natural Rate of 뭐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의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D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AA 커브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DD1에서 DD2로 옮겼을 때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장적 금융 정책을 편다라는 거죠. 확장적 통화 정책,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가지고 균형점, 그러니까 YF 수준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D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함을 통해서 환율이 한번 상승을 했죠. 1점에서 2점으로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고 금융 정책을 피게 되면 환율은 더 크게 이 수위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A 커브가 통화 수요의 일시적 감소에 의해서 통화 수요가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A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DD 커브를 확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점을 YF라고 써져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Full Employed GDP 레벨까지 해주려면 재정 정책을 펴야겠죠. 그러면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DD 커브를 오른쪽 우측으로 확장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1, 2, 3점으로 움직이는 환율 하락을 불가피하다. 큰 환율 하락이 불가피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고용 중요하고요.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고 쉽고 그 직관적으로는 아주 뭐 편리한 방법이죠.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물가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물가 수준과 예상 환율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고려는 전혀 없었죠. 단기적으로 탁탁탁 움직이는 거, DD와 AA의 움직임을 통해서 완전 고용 수준을 어떻게 달성하게 될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민간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것, 짜내기식의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일자리 확보가 용이해질 것을 예상하면 이제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차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딱딱딱 모든 거를 정책적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 어렵죠. 현실과 이론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증가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은 생산량 증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정책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분으로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 경제적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이 시그널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읽었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간의 이론, 논리, 뭐 토론, 경론이 벌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건 이것 때문이다, 아니다, 그것 때문 아니라 저것 때문이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정책들이 참 펼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특히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런 부분에 늘려야 한다. 뭐 비근한 예로 코비드 그 대혼란 시절에 있어가지고 소비가 너무 위축되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늘리자. 국민들한테 돈을 좀 나눠주자. 전 국민 다 나눠줄 거냐? 뭐 상위 10%를 뺄 거냐? 상위 20%를 뺄 거냐? 누가 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책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재정정책은 더 오래 걸리죠. 국회의 승인과 통과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조세를 늘리는 거, 조세를 줄이는 거 마찬가지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독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또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니까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학만으로 어떤 그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아주 빠릅니다. 그죠? 즉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그널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간들,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검증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기 거시경제, 국가 경제에 대한 운영이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국가 경제를 영원히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좋은 계속하고 실험 안 좋은 그만하지가 안 되는 게 한 번의 결정으로 몇 조 원의 손실, GDP의 충격, 그 다음에 민간 고용과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면 개별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아주 힘들고 중요한 결정이 될 거고 그 판단이 항상 옳고 뭐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분석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영구적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충격적인 모습으로 통화 정책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감축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있으니까 영속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키겠어. 또는 이거 변하지 않고 그냥 통화량 증가를 꾸준히 하겠어. 라고 영구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는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인지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간적인 어떤 뭐 재량적인 어떤 정책들은 expectation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영구적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대, expectation에 대한 평가 또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expectation과 연관이 있습니다. 통화 자산이 이제 공급량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이제 발표 또는 이제 움직임이 생겨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했으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거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요 변화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사람들이 예상을 어떻게 하나요? 예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예상 환율, 예상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율이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변화하게 될 겁니다. 미래는 환율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들, 경제적인 행동들을 취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에 대한 자산, 외국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percentage change of exchange rate의 이 expectation 마이너스 2 나누기 2인데 그 위쪽에 있는 양의 부분에 있는 분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R 스타 플러스 고 percentage change of exchange rate 자체 통째로 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 전에 이제 단기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이 expectation 그러니까 예상 환율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영구적인 단어라는 영구적인 정책, 영구적으로 통화를 증가시키겠다는 이 정책은 이 expectation 예상 환율에 대해서 변화를 야기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원래는 환율이 증가하게 될 건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의 증가가 외국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변화를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더 증가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AA의 영향이 훨씬 더 큰 폭으로 DD 커브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3, 2의 이제 AA 커브 변화가 통화 공급이 오른쪽으로 증가했을 때 이가 얼마만큼 변할 거냐에 대한 단기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면 고용과 이제 실물 시장의 이 영향들이 여파가 통화 공급의 영구적 증가가 익스펙테이션의 그 환율을 예상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또 실물 시장에도 각각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 볼 거 고용과 근로 시간.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장기적인 이제 통화 증가에 의해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 다른 말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가의 상승 또 다른 측면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큽니다. 재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수요 증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상품 가격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물가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느냐라는 거죠. 물가의 상승, 우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가의 상승이 예상되면 아까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아까 3점으로 이제 1점에서 2점까지 올라가는 균형까지는 우리가 보여드렸고 3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3점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느냐? 물가 수준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A 커브가 AA2로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왜? 예상 환율의 증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훨씬 더 AA가 큰 폭으로 AA2만큼 움직이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그 물가 상승은 각각의 수요와 뭐 또 다른 실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DD 커브를 왼쪽으로 약간 이동시키게 될 거고 그 P의 증가에 따라서 AA 커브도 왼쪽으로 수그러드는 역할을 보일 건데 어디까지 결정이 될 거냐? 결국 이제 자연적인 실업 상태인 완전 고용 상태인 3점까지 조정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쭉. 처음에 AA가 오른쪽으로 확 올라왔다가 DD 커브도 약간 감소하고 AA도 싹 감소하면서 그 균형점들을 쭉 이렇게 이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행된다? 2점에서 3점으로 이동되는 화살표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 정책의 이제 영구적 효과를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재정 정책의 영구적인 변화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세금을 영구히 깎아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향후 30년 동안 뭐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향후 30년 동안 뭐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는 뭐 어떤 시장에 나타나는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 감세 정책을 펴주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감세 정책을 몇십 년 동안 유지하겠소. 영구적으로 하겠소. 라는 발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난다면 T의 감소는 뭘 가져옵니까? 총수요 증가를 가지고 오겠죠. 총수요가 증가하면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예상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총수요 증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통화가 절상할 거다.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핀 건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면 외국 통화의 외국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국내 통화는 다시 절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를 단계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증가, 국내 생산물의 총수요 증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 생산물을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더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커런트 어카운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장기적인 효과 이거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영구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 첫 번째로는 증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증가에 의한 감소 효과가 있을 건데 그래서 결국 원래 수준으로 자연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게 될 거다. 정부 구매의 증가, 국내 통화의 절상, 그러니까 환율의 감소, 그죠? 순수출 완전히 구축하게 된다.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 그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국내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거를 엑스포트가 감소하죠. 그런 그 무역에 대한 효과,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의 약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효과가 상충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순수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축한다. 순수출을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rowding out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구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다시 보시면 D가 D1에서 D2로 증가를 했는데 AA가 재정정책 그 효과에 의해서 따라 붙게 되고 1번, 2번, 3번의 어떤 균형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네,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재정 정책과 경상수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AADD 커브에서 보던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논리들 말고요. 그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역할,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커런트 어카운트 또는 순수출에 미치는 역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러니까 경제 정책,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수지 중에 경상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경상 수지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곡선을 XX 커브입니다. XX 커브를 어디다 그리냐? 똑같이 이 환율과 생산량의 공간에다 그림 표현한 거를 XX 커브라고 얘기하고요. 그 XX 커브를 이제 한번 도출해 보자라는 건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경상수지가 적정한 수준,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생산량과 환율의 조합점들, 그걸 나타내는 게 XX 커브입니다. 되셨나요? 네, Y와 exchange rate의 이제 current rate의 균형점들을 모아와서 그 두 가지의 변화 관계를 나타내는 게 XX 커브가 되겠습니다. XX 커브 직관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실물 시장에 있는 거죠, 커런트 어카운트가. 그러면 DD 커브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상향한다 이거죠. 그 논리를 한번 보실까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에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입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악화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Y 증가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고, 경상수지의 어떤 적정한 수준의 유지, 경상수지가 뭐 0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적정한 수준, 국가마다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생산량이 증가할 때 국내 통화는 어떻게 되냐? 환율이 증가할 거예요. 네, 그죠? 그 균형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우상향한다라는 거고, 그 실물 시장의 균형점들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X 커브도 우상향한다. 근데 한 가지 주지에 대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상향하는데 여기서 그리기를 제대로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그렸냐고요? DD 커브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DD 곡선은 생산물 시장과 단기 균형을 나타내는 생산과 환율의 조합점들을 나타냈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저축도 증가할 거고, 그러면 자국인에 대한 총수요, 생산량 증가하는 것만큼 빨리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첫 번째 설명 중에 한 가지고요. 그러면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수요의 요소인 경상수지, 그 경상수지 요소는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원래 총수요 얘기할 때, 생산물 시장 얘기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였잖아요. NX 그 current account CA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 국제 수지표에 있는 것들로 표현을 쓰면 CA라고 나타냈는데, 그 하나의 요소죠. 총수요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경상수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균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XX 곡선상에 머물게 하려면 생산량의 증가가 그 국내 통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거고,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그죠? 국내 통화는 국내 생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 증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증가되죠? 환율이 증가되면 증가되죠. 그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고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생산량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만들도록 하는 그 커브로 구한 게 DD 커브였죠. 그럼 DD 커브 상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화를 국내 생산물에 대한 외국인 수요 더 빠르게, 더 크게 환율 조정시켜 줘야 되는 거고, 더 키워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XX 커브가 좀 더 DD 커브보다 완만한 상승폭을 가진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저라, 그 수준보다 더 큰 어떤 변화가 그 경상수지 균형점, 그 적정한 경상수지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뭐 적정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이 유지되겠지만 그게 이제 0의 커런트 카운트 유지하는 순수출이 0이 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선을 환율과의 어떤 영향이 있고,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XX 커브가 DD 커브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거는 DD AA 커브에서 이제 Y와 E가 결정될 건데, 그거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XX 커브를 도입을 했고, XX 커브가 DD의 한 부분이지만 DD 커브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분석하는 방법이나 뭐 분석법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Y 생산량과 환율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거 이제 단기적인 분석, 물론 뭐 영구적인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들,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살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예전부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 DD 커브, 실물 시장의 균형점들, Y와 E의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AA 커브, 통화시장, 외환시장의 동시균형을 나타내는 Y와 E의 관계점들을 모아놓은 것. 우하향하는 AA 커브, 우상향하는 DD 커브의 균형점을 통해서 생산량, 균형 환율을 결정하는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상수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해서 XX 커브를 그렸고요. XX 커브가 DD 커브보다 더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살짝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변화, 환율 변화 뭐 이런 거에 따른 Y와 E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연습 문제나 적정한 어떤 고민할 것들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